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요새 강의 열심히 하면서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많이 나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네. 해주셔서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저희 요즘 집코노미에서 항상 처음으로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금리 인상 폭이 어디까지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나라의 연쇄적인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로 전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어차피 이 금리 인상의 여파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시, 대응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여전히 정중동의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중동의 움직임. 네. 근데 이게 또 금리 인상이 최근에 또 환율도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적어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던데. 그렇죠. 보세요? 지금 이제 3.25인데 3.5 정도가 거의 정점 아니냐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쭉 유지되는 이 기간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면 지금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변동금리 대출이 주담대의 한 4분의 3 정도 돼요. 우리나라 주담대가 이제 한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750조 정도가 은행권에서 받은 건데, 자, 이런 그 변동금리가 이제 4분의 3이니까 750조, 이것도 은행권의 대출 중에 4분의 3은 변동금리라고 보면 이들의 영향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최소 변동 주기인 3개월, 6개월까지는 영향이 계속 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번 오른 상태에서 이게 하락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내년 상반기, 늘어지면은 하반기 초입까지도 영향력은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 초입까지 늦어도 간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이후 적어도 네. 내후년 초부터는 네. 이런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당장 살아난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게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일정 부분 저점에서는 한 6, 7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시간이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 횡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고, 네. 바로 이제 저점 다지기인 거죠. 저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횡보,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크지 않은 선에서 횡보하다가 나중에 이제 완만하게 또 상승을 하는 이런 이제 추세를 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네. 그래서 내년 빠르면 상반기 말, 늦으면 하반기 그런 초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저점 다지기 상태가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점 다지기 상태라는 말씀은 어쨌든 하락세가 계속은 지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매수자들의 그 움직임인데 전혀 지금 매수에 나서는 그런 기류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관망을 하겠다는 것이 더 크고요. 네. 이것에는 이제 배경에는 금리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너무 좀 강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 매수자들도 나름대로는 좀 구매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매수 의지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DSR이 우리가 이제 40%잖아요, 은행권이. 네. 근데 우리가 종전의 대출 기준은 DSR이 시작되긴 작년 이전에는 DTI가 주력인데, 그렇죠. DTI가 이제 60%였단 말이죠. 네. 근데 DSR은 이제 40%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율도 20%가 낮아요. 그만큼 이제 상환 여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기준에서도 엄청 큰 차이죠.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하고 이자를 소득 대비 반영하고, 신용대출은 이자만 포함해서 소득 대비 계산한 게 60%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DSR은 주담대 원리금은 당연하고 신용대출도 원금을 10년, 7년, 5년 이렇게 분할해서 이거를 상환에 넣는 거죠. 네. 그만큼 이 40%는 어찌 보면 DTI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그런 대출 여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 실수요자의 그런 구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DSR을 최소 60%, DTI와 같은 60%, 젊은 층, 청년층에게 이제 청년층은 이제 39세까지잖아요.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청년층은 70%까지 완화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정상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기존의 대출을 많이 받은 이 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매수를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대응력도 한결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그 주담대,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4.8이에요. 요게 이제 12월까지는 5%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5%를 쭉 해서 소급해서 가게 되면 10년 전의 금리인데 그 시절이 하우스 푸어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에서 한 6, 7% 이렇게 최대 뭐 많이 나갔을 시절이란 말이죠. 그때는 방금 언급했던 DTI, LTV 시절이기 때문에 여분의 신용대출을 조달해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서 이자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그 임기응변 대응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5%가 넘으면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하우스 푸어 시대가 도래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DSR 40%로 꽉 묶어놔서 그렇죠. 여력이 없어요. 이건 뭐 무슨 뭐 사적인 조달 외에는 이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금리가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더 상승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상환에 어려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잠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년 만에 최고 금리인데 그리고 똑같이 10년 전처럼 이제 하우스푸어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상황은 지금 더 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력이 확연히 떨어진 거죠. DSR 체계에서 지금 이제 은행권은 뭐 40%, 비은행권은 50%인데 사실상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1, 2년 만에 소득이 급격하게 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득 대비 이 상환 금액은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갚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자 부분이.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어요. 이 금리가 고금리로 되면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더 떨어지는 이런 악조건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신규 대출자도 그렇지만 기존 대출자의 어려움도 이제 더 가중되는 그런 분위기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안들을 뭐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죠. 위축돼 있습니다. 이거 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서울도 지금 뭐 몇백 건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크죠.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관련 측면에서는 이제 관련 산업의 붕괴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먼저. 물론 이제 중개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뭐 이사부터 이런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모든 이런 관련 업종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탈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어려움도 더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금이 올해까지는 또 약간 좀 가중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다주택자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경색이 되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런 거래 부재라는 것은 어디가 이제 또 튀어 오르게 되는 거냐면 전세 시장이에요, 사실은. 자, 지금 당장은 매매와 전세가 동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약간 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월세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전세난의 핵심은 월세난인 거죠. 월세는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이 월세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거래 부재가 계속되면 매수를 보류한 이런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세입자가 계속 이 전월세 시장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년 뭐 하반기 이렇게 갈수록 이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의 우려는 잠재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 부재가 가져오는 것은 거래를 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에도 어차피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그런 스탠스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도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초기에는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분리되면서 전세는 고공행진을 하고 2009년 7월부터 네. 2009년 2년 주기, 2009년, 11년, 뭐 13년 이런 네. 그 2년 주기가 있었잖아요. 이사 주기가. 그래서 이쪽 전세는 고공행진을 하고 매매는 바닥으로 가는 네. 이런 식의 분리되는 현상이 이 거래 부재가 지속되면 내년도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때 뭐 집 사면 바보다 뭐 이런 말 나올 때가 그때 아닌가요? 그때가 이제 정점이 2014년 7월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그 당시 경제부총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거가 2014년 7월인데 네.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왜 뭐 빚내서 집 사라 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때 대출 규제 완화를 했다는 게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때 LTV, 론 투 밸리, LTV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린 거. 네. 그거 하나 하고 DTI 비율이 그때 당시에 서울은 50%였고 네. 인천, 경기는 60%였어요. 서울의 50%를 인천, 경기와 나란히 요거 10% 올린 거. 이게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됐냐면 그때 빚내서 집을 산 사람이 사실상의 위너가 된 거죠. 네. 그때 집을 샀으면 못해도 2배, 3배까지 올랐던 거죠. 네. 근데 그때 집을 안타깝게도 좀 못 사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대출 받아 집 사라 했냐. 뭐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매수 시기로서는 저는 강추하던 시기예요. 제가 이제 이 주택시장의 그래프를 쭉 그려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뭐 리먼 사태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도부터 매수를 강추했고요. 네. 그때 당시 압구정 뭐 현대아파트 제일 작은 35평짜리들은 10억, 11억밖에 안 했어요. 그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딱 10년 된 얘기예요. 지금 뭐 서너 배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게 언제냐면 2013년도 한 7월 정도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닥으로 가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때도 역시 이제 강추를 해서 뭐 2014년 초 1월 이때 이제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네. 8억 7천까지 떨어지고 9억 정도만 했어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강추했고 방금 얘기했던 2014년도 7월에 그때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의욕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1월에 마포에 이제 그 공덕 일대에 새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대거 입주를 막 완공이 돼서 시작하려는 시점이에요. 네네. 그때 당시에 마포의 그 새 아파트 재개발한 새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7억 1천만 원. RF 이런 데죠. 마레프 아래 공덕역 마포역 일대 그 네네. 북쪽으로 거기에 뭐 레미안이든 대림이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그런 알짜 단지들이 7억 1천 정도였다. 뭐 3배 올랐잖아요. 네. 이제 그 시절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빚내서 집 사라 했지만 빚내서 집을 샀으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7억짜리를 사면서 3, 4억을 대출 받았더라도 그 집값이 이미 뭐 2, 3배 올랐기 때문에 이 대출 수준은 미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 지나간 얘기를 뭐 이랬다 이것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도 이 실수요자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자기의 그 가격대 관심 단지가 있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표 단지가 있으면 이 단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네. 자기의 상환 능력, 네. 대출 규제 DSR 때문에 이제 조달이 좀 어려워지긴 했으나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또 정점에 있으면 이 이자 뭐 이거를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 상환 여력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상한선 뭐 6억이다 7억이다 요 정도의 가격에 내려오면 과감하게 매수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주택자가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같이 계속 쉬고 있고 이러면 대안이 없어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닥일 때는 안 사는 성향이 강하고 네. 10명 중에 1명 살까 말까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식도 그렇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이라는 건 누구도 사실 모르지만 네. 무릎 아래 발목 정도에서 산다는 심정으로 시기를 잘 네.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1주택자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침체돼 있으니까 뭐 팔기는 쉽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내 집은 비싸게 팔고 딴 데 가서 좋은 거 싸게 산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 집을 싸게 팔면 딴 데 가서 싸게 살 수 있다. 네. 라는 차원에서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이제 1주택자도 지역 갈아타기, 그다음에 평수 늘리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진짜 침체된 시장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한번 봐야 돼. 왜냐면 이게 화랑기가 되면 이 갭이 더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죠. 예. 중소형 평형과 이 중대형 평형이 갭이 더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침체기에는 이게 좀 줄어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초급매가 나오면서 네. 큰 평수도 가격을 이렇게 확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34평짜리와 45평짜리가 이게 45평짜리가 급매가 나오게 되면 네. 이거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기회들은 약간의 뭔가 시장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존의 룰이 체계가 꽉 잡혀져 있을 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약간 막 이렇게 흐트러지고 뒤틀려 있을 때 틈새가 생기는 거고 기회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는 실수요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느 네. 정도 쭉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닥 다지기와 횡보세 그 기간이 이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 경험에 의하면 네. 그 시기가 10명 중에 1명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사겠다고 나타나면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도자는 그대로 5명이라고 치면 네. 저는 5군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시도도 하잖아요. 이렇게 뭐 거래를 네. 이렇게 낮추면 내가 사겠다. 음. 그리고 시장에는 우리가 매물에는 올려놓지 않지만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뭐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초급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지역에서 단지에서 너무 낮은 가격을 내놓으면 다들 이제 견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물건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런 걸 뭐 잘 맞으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 갭을 흔들 수 있는 거니까 네.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